네, 그럼 TTA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준비해온 TTA 세미나 주제는 RUL 예측에 있어서 TT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델의 이름이며 아래가 논문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구병모 석박통합과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DRMPG는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 TII에 올해 출간된 올해 발표된 논문이며 인용수는 현재까지 3건입니다. 먼저 RUL Remaining Useful Life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부터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수명 예측이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고장이 언제 발생할지, 즉 얼만큼 더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는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존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논문에서 크게 3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individual variation, 다음이 크로스 채널, 다음이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individual variation의 같은 경우 머신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C가 있을 거고 각각의 머신에 대해서 분포가 다르다는 점이며, 크로스 채널은 이제 온도 센서 아니면은 진동 센서, 속도 센서 이런 것들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고,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기 쉬운데 지금 항공기에 대해서 어떤 코어 스피드 아니면 템퍼처 이런 거에 대한 분포가 있을 때 이륙하고 있는 게 파란색, 그리고 날고 있는 게 주황색, 이제 착륙하고 있는 게 초록색이라고 하면은 그런 운영 환경이 다를 때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포가 다를 때,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이 그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집된 타겟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적응 대신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도메인 일반화를 사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메인 일반화 같은 경우는 Out of Distribution, 즉 OOD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법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소스가 멀티 소스가 존재할 때 그 멀티 소스에서 어떤 불변한 일반화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도메인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불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빨간색의 경우 타겟 도메인입니다. 이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없어도 이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의 멀티소스 데이터가 있다면 이들을 어떠한 도메인 일반화 방법을 통해서 분포를 정렬해 줬을 때 보지 못했던 언신 타겟 도메인을 테스트에 예측한다고 했을 때 그 정렬된 분포에 따라서 예측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도메인 일반화 기법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스 도메인에서 너무 잘 학습해버리면, 즉 최적가설을 찾는 게 그 타겟 도메인의 성능을 저하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를 이제 어댑테이션 갭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 뒤에서 이 논문은 어댑테이션 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일반화는 지금까지 2가지 전략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증강입니다. 앞서서 멀티소스 데이터로부터 분포를 확장시켜 가지고 언신 타겟 도메인을 잘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멀티소스를 더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정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증강 기법이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피처 디스인탱글먼트입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라색, 주황색처럼 어떤 각각의 소스에 있어서 프라이빗한 정보가 있을 거고, 또 인베리언트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쉐어드한 정보 혹은 스페시픽한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쉐어드한 정보만 정렬을 시켜주고 스페시픽한 부분을 따로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도메인 일반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방법 모두 뒤에서 설명드릴 어댑테이션 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타겟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도메인 일반화,
혹은 도메인 적응 이런 기법들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에 더해서 테스트 단계 때 적응해 보는 건 어떨까? 조금 더 타겟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접목하도록 합니다.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경우 사전 학습된 모델을 언라벨드 타겟 데이터에 테스트 시에 적응시켜서 그러한 잠재적인 분포 시프트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세팅만 봤을 때는 도메인 일반화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학습 시에 타겟 샘플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TTA는 대신 도메인 일반화와 다르게 테스트 시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도메인 일반화 연구냐 아니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연구냐 이렇게 두 가지 분류해서 살펴봤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는데 더 다른 연구들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아래에 Improved Test Time Adaptation for Domain Generalization처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성능 그런 필연적인 성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TTA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연구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도메인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TTA가 장치로서 활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욱 논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와 같이 어떤 거대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없는 그런 시계열 분야에서는 오히려 도메인 일반화를 진행하고 TTA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법론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앞서서 조금 요약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멀티소스 도메인 일반화 방법을 통해서 크로스 도메인 상황에서의 RUL을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름의 어댑테이션 갭을 정의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강건하고 타이트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바운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멀티소스 도메인 스페시픽 리그레서를 개발해서 하이포테시스 공간을 넓히고 그리고 조인트 에버리지 로스로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TTA 기법을 활용해서 결과를 최적화하고 수도 라벨로 재학습하는 방식으로 TTA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노스틱 분야에서 도메인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TA를 쓴 첫 번째 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모델 셀렉션 앤 앙상블 MSE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MSE가 민스퀘어드 에러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MSE는 이 모델 셀렉션 앤 앙상블 기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MSE 기법은 저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메인 그 유사성을 판단하는 DSM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 리그레서 간의 어떤 그 예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유사성을 판단하는 PIM 이 두 가지를 로 나뉩니다. MSE가. 네, 이 또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먼저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크로스 도메인 시나리오에 따른 RUL 예측 문제를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적으로 공식화된 어댑테이션 갭을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걸 기반으로 일반화 에러 바운드를 최적화합니다. 이게 최적화되었다면 이제 DRMPG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고 이를 통해서 크로스 도메인 RUL 예측을 실행할 어떤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먼저 크로스 도메인 RUL 프레딕션을 정의하는 그 문제 상황을 정의하는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자면은 맨 위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일반화 상황에서 그 소스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몰 m이 있는데 이 m이 총 m개의 멀티소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라벨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런트페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nm은 각 머신에 해당하는 샘플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개체는 이제 하나의 소스 도메인에 속해 있도록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h는 피처 스페이스고 p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정을 보시면은 도메인이 다르다면은 즉 이 도메인 i랑 j가 다르다면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 멀티소스 도메인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타겟 도메인을 정의하자면 타겟 도메인은 언라벨드 상황입니다. 똑같이 이제 피처 스페이스랑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고,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멀티소스 도메인 각각의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RUL 상황들은 되게 그렇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불완전합니다. 즉 학습 때는 완벽한 라이프 사이클 런투페이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타겟의 그런 온라인 상황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시점 지금 딱 RUL이 몇이냐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T는 0이 이제 장비가 시작할 때고, EOL이 End of Life, 장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타임 스텝의 RUL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앞서서 어댑테이션 갭을 뒤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테이션 갭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멀티소스 도메인은 각각의 옵티멀 회귀 모델이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m개의 최적 리그레이션 모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예측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냐면은 이 G가 피처 트랜스포머, 즉 데이터를 피처 스페이스 상으로 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익스트랙터고, 그리고 다음으로 H가 프레딕션 헤드, 이 추출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RUL로 매핑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은 H.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멀티소스 도메인 각각이 이들을 모두 고려한 이 F 헷 이 리그레이션 모델과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점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멀티소스 도메인을 모두 고려한 회귀 모델과 각각의 최적 회귀 모델이 다른데 아무렴 타겟 도메인에서는 당연히 다르지 않겠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댑테이션 갭을 정의하는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댑테이션 갭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습니다. 각각의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그 회귀 모델의 차이를 이제 그 최적 모델이랑만 비교한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모델과 모두 비교하고 평균 낸 것이 어댑테이션 갭입니다. 앞서서 어댑테이션 갭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어댑테이션 갭을 이제 고려해서 어떤 일반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엄격한 어퍼 바운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격한 어퍼 바운드는 다음 중간에 수식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weighted error on multi-source domain이라고, 여긴 지금 타겟은 여기 있긴 하지만 이 빼지는 부분을 보면은 그 전체 멀티소스를 고려한 회귀 모델과 각각의 소스의 회귀 모델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컴퓨테이셔널 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에러여서 이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 뒷부분인 이 각각의 소스 모델과 타겟의 회귀 모델의 차이를 평균 낸 것이 이제 도메인 시프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퍼 바운드는 각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이런 어댑테이션 갭을 반영한 어퍼 바운드고, 이 옵티멀 리스크 어퍼 바운드는 결국 이 두 번째 웨이티드 어댑테이션 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람다가 붙어 있는데, 람다는 이제 모든 그 소스 도메인의 가중치를 표현하는 것이고, 다 더해서 1이 되는 그런 믹스드 웨이트인데, 이 최적 가중치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RMPG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DRMPG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고, 앞서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바운드를 이제 정의했는데, 이게 이제 도메인 일반화 개발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 갭을 줄이고 이 어퍼 바운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 도메인 쉐어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도메인이 들어와도 똑같은 형태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치도록 하는 건데, 이는 특정 도메인에 오버피팅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느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CNN 구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왜 CNN을 가지고 했냐 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떠한 2차원 그래프를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헤드 도메인 스페시픽 리그레서입니다. 그 앞서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쉐어드된 걸 활용했는데 리그레서 같은 경우는 각 도메인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멀티헤드를 썼냐 하면은 그 앞서서 어댑테이션 갭을 정의할 때 하나의 멀티소스 옵티멀 리그레이션 모델과 비교한 게 아니라 각각의 소스의 옵티멀 리그레이션 모델과 타겟 옵티멀 리그레이션 모델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는 이 스페시픽한 게 더 용이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서는 특정 도메인 샘플에 대해 학습하도록 이렇게 여러 개를 두었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하면은 멀티소스를 활용하는 그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쉐어드 리그레서 맨 아랫부분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뒀는데 이 쉐어드 리그레서까지 학습해서 모델의 가설 공간을 넓힌다고 합니다. 즉 프레딕션 헤드가 이 앞서서 m개에다가 플러스 한 개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업데이트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시픽 루트랑 쉐어드 루트 각각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M을 스페시픽 루트 로스라고 보고 LM 플러스 1을 쉐어드 루트 로스라고 보면은 이 각각의 파라미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이 로스 펑션을 각각 규정을 했지만 그거대로 이제 역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 에버리지 로스를 규정해서 역전파하도록 합니다. 이제 학습이 끝난 후에는 TTA 과정을 진행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TTA는 MSE 과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또 추가로 수도 라벨을 재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TTA 같은 경우는 핵심이 어떤 파라미터를 결국 업데이트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이제 이를 위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A 과정의 첫 번째는 MSE 즉 모델 셀렉션 앤 앙상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앞에서 그 도메인 일반화 모델을 학습하면은 이제 m개의 하이포세시스가 획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멀티소스 스페시픽 도메인을 잘 근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믹스드 웨이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이제 웨이티드 어댑테이션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화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그 이 웨이티드 어댑테이션 갭을 아래와 같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했었고 이를 이제 알규민 해주는 람다를 구하는 것이 최적 믹스드 웨이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E의 첫 번째 과정은 이 도메인 시뮬러리티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위의 부분이 이 G가 타겟의 표현이고 이 뒤에 부분이 각 소스 도메인의 표현의 평균입니다. 이의 차이를 계산해서 해당 표현이 멀티소스 도메인과 가까운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댑테이션 갭을 근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디스턴스 펑션은 본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뭐 MMD나 K 다이버전스를 활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PIM, Predictive Indicator Measurement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소스 도메인 리그레서 예측 성능이 타겟 도메인 데이터에서 더 좋을수록 이 리그레서끼리 가까워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타겟 도메인 데이터에서 좋아야 되는데 타겟 샘플에 대한 라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했을 때 저자는 이 추세성, 단조성, 수정된 단조성, 포스 상관관계, 강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통해서 어댑테이션 갭을 또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PIM 값이 구해지면은 이거는 어댑테이션 갭과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으로 표현된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 어떤 선택 기준이 정해졌다면은 이제 앙상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오른쪽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소스 도메인을 통해서 나온 그 RU의 값을 이제 믹스해서 최종 RU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앙상블 과정에서 이 어댑테이션 갭을 고려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어댑테이션 갭에 마이너스 베타가 승이 곱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타가
스케일 파라미터인데 양수입니다. 즉 이제 마이너스 베타 승이 지수배로 곱해졌기 때문에 이 베타에 따라서 어떠한 좀 그 가중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베타는 양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수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댑테이션 갭이 작을수록 이 윗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리그레서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앙상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TTA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제 수도 라벨을 재학습하는 과정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수도 라벨을 재학습하는 거는 다른 여러 TTA 모델에서도 주로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 더 활용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학습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일반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 라벨은 모든 헤드에 대한 예측의 혼합 가중치고, 이 혼합 가중치는 이제 MSE에서 사용된 그 혼합 가중치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DRMPG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최종 RUL 예측 과정을 다시 한번 저자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이런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과정, 훈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이제 멀티 소스로 수집이 되면서, 이 특징을 전처리하는 거는 앞서서 제가 왜 CNN을 썼냐, 그 이유는 2D 그래프를 썼다 했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도메인 피처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서 실험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2D 이미지로 바꾼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 주황색 부분이 DRMPG 부분처럼 그 도메인 일반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겟 도메인도 똑같이 전처리를 거쳐서 이 DRMPG 모델에 넣어서 이 리그레서 그 RUL 값을 예측하는 과정이 되겠고, 네 번째 과정이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통해서 TTA를 이 값들을 구할 때 테스트 과정에서 TTA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최종적으로 성능 평가 지표를 설정해서 모델의 예측 성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총 두 가지 RUL 데이터셋을 활용했는데, 첫 번째가 롤링 베어링 회전 베어링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가 항공 엔진 데이터셋입니다. 베어링 데이터셋은 유명한 펨토 데이터셋을 활용했으며, 펨토 데이터셋은 프로그노스티아 플랫폼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응당 그 베어링 데이터셋들이 그렇듯 이 수집 주기는 25.6kHz로 0.1초에 2560포인트를 수집하는 되게 그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수의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항공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단위로 진행되는 데이터셋이고, 런트 페일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서 테스트 데이터는 중간 어딘가가 주어집니다. 베어링 데이터셋과 항공 엔진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도메인을 나눠놨습니다. 항공 엔진 Cmaps 데이터 같은 경우는 FD001부터 004까지 서브 데이터셋이 주어지고, 그 각각은 운영 환경과 그리고 고장 유형이 다른 데이터셋입니다. 롤링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 오퍼레이팅 컨디션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저자는 조금 독특하게 멀티소스 시나리오다 보니까 크로스 운영 환경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앞서서 하이브리드 도메인 피처 그래프를 만든다고, 즉 2D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총 7개의 타임 도메인 그리고 7개의 프리퀀시 도메인을 통계적인 특징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뭐 평균이나 아니면 분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총 14개의 통계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고 웨이블리 패킷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특징도 8개 추출합니다. 그럼 총 22개니까 이 22개의 피처 도메인 믹스드 도메인 피처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특징을 만들고, 이를 이제 CNN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Cmaps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대신 이제 14개의 센서만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운영 환경에 따른 정교화를 수행했고, 라벨 같은 경우는 Cmaps 데이터셋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맥스 RUL을 설정해서 피스와이즈 리니어 라벨을 활용합니다. 펨토는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를 15, Cmaps는 30으로 설정했고, 그 서브셋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 멀티헤드 리그레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길이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고,
피처 익스트랙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D CNN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femto는 RMSE와 MAP를 활용했고 CMAPs는 RMSE와 MAP, 그리고 CMAPS 항공 엔진 쪽에서 자주 활용되는 평가 지표인 스코어 펑션도 아래와 같이 활용했습니다. 스코어 펑션은 RMSE와 유사하지만 이 빠른 예측을 했을 때는 페널티가 적고 늦은 예측을 했을 때는 페널티가 큰 그러한 평가 지표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완료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냐인데, 이제 저자는 DSM과 PIM을 다 쓰면은 이렇게 뚜렷한 감소 추세를 제대로 잘 따라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비교 모델 중에 베이스라인이라고 있는데, 베이스라인은 이제 DSM과 PIM, 즉 모델 셀렉션에는 앙상블 과정을 안 거치고 멀티헤드 리그레서를 그냥 평균만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략이 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월등히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어링 데이터 셋인데 BC보다 HI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이 말은 즉슨 BC 같은 경우는 앞서서 멀티소스긴 했지만 같은 운영 환경에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같은 운영 환경에서의 여러 베어링이었다면은 H랑 I는 이제 이 베어링 운영 환경 자체가 섞여 있는 멀티소스입니다. 그런 경우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리그레서를 썼는데 왜 썼냐 하면은 각각의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싱글 리그레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게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에버리지 하는 거는 이 베이스라인의 경우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드 1보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단순히 에버리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MSE를 사용해줘야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싱글 리그레서를 살펴봤을 때 헤드 4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헤드 4는 사실 도메인 쉐어드한 리그레서를 활용한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리그레서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위로 보아 도메인 쉐어드한 논리지의 기여가 크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CMAPs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DSM과 PIM을 같이 썼을 때 성능 향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앞서서 베타가 이제 서로 다른 리그레서 기여도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 베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양수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설정할 거냐 했을 때 베타가 작아질수록 이제 더 좋은 일반화 능력을 가진 회귀 모델, 그러니까 더 중요한 회귀 모델의 기여도를 강조하지 못해서 성능 하락이 큰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크면 좋냐 했을 때 10 정도로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예측 변수의 이제 기여도를 너무 과장해가지고 다른 모델들을 앙상블할 때 활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가설 공간이 충분히 커지지 못해서 이 또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DRMPG의 이 효과를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싱글 파이프라인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통해서 멀티헤드 리그레서 안 하고 싱글헤드 리그레서만 한 상황이고, 그리고 DSM without retraining, PIM without retraining,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즉 어블레이션 스터디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저자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데, 일단 멀티 파이프라인 스트럭처가 좋았다. 그리고 멀티 파이프라인 스트럭처는 MSE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임 리트레이닝이 꼭 필요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리그레서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헤드 개수가 줄일수록 성능이 하락되는 것을 보아 이제 많이 활용하면은 효과가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제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일 좋았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레퍼런스 30번째가 이제 믹스업을 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모델인데, 이러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은 학습 시에 타겟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런 모델의 성능만큼이나 잘 나왔다는 것을 보아 이 TTA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모델에 대한 발표였고, 제가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싶은 거는 시계열 TTA에서는 사전학습 모델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 연구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LLM 모델을 활용한 크로노스 이런 모델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아직까지는 좀 포캐스팅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저 연구실에서 많이 진행하는 시계열 분류나 시계열 이상 탐지, 그리고 완료일 예측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아직까지는 거대 모델이 없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모델이 없다고 TTA를 연구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런 도메인 일반화 모델을 사전에 만들고 그 후에 TTA로 성능을 높이는 그러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